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새벽입니다. 준식입니다. 어제 아주 중요한 사법부 선고가 둘이나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온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여야 간의 합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고, 국회의장 의원식은 대담하게도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국회 의결 없이 국회의장 독자적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미리 결론을 내둔 것처럼 단 한 번의 기일만 진행한 뒤에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다 천재인 공보관은 사흘 전이죠. 헌재 결정에도 최상목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이는 위헌이며 위법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아닌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요? 마치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재판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가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국민의 관심을 끈 것은 박영수 특검 때부터 이재용 삼성 회장을 반드시 사법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온 검찰이 다시 패퇴했다는 소식입니다. 정확하게는 삼성을 수사한 검찰이 패퇴를 한 겁니다. 검찰 전체가 패퇴를 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 때 한동훈 제3차장이 지휘를 한 검찰이 패퇴를 한 겁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이재용 회장은 삼바분식 회계 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지 약 1년 만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 백강진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합리적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제 삼성을 놓아주라 하는 국민적 요구가 아주 빗발쳤죠. 언론사 사설만 해도 제가 몇 개나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려 2144건에 달하는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2015년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부식회계 혐의에 관련해서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추가하는 등 공소장 변경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이재용을 잡겠다, 이런 뜻으로 보였습니다. 말하자면 삼성그룹 와해 작전을 펼치는 듯 했는데 그 사건이 이제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른바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서 3일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회장 측은 선고 뒤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긴 시간이 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보니 수사기간을 빼고도 지난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를 한 지 무려 4년 5개월 만인 이날 법원은 마침내 이재용 회장과 당시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장충기 사장 등 삼성을 움직이던 이들에게 더 씌워졌던 19개 혐의, 그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 사건은 공권력이 어떻게 한 개인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상대가 이 나라 재벌인데도 그런데 보통 사람이 그런 입장에 처해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헌법재판소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전부터 평의를 열었는데 적어도 제 판단으로 적어도 3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평의에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앞서 헌재는 최상목을 상대로 국회가 낸 권한쟁의 심판과 그리고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를 했다는 헌법소원 사건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선고 2시간 전에 권한쟁의 심판은 2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재개하고 헌법소원 사건은 무기한 선고를 연기한다고 알린 것입니다. 글쎄요, 헌법소원 사건은 피해자가 내는 것이죠. 김정환 변호사에게 무슨 피해가 있었던가요? 원래
헌재는 우은식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1월 20일 열었는데 불과 1시간 20분 만에 종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에 판결 날짜를 밝혔는데 2월 3일 선고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측은 졸속 선고가 우려된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는데 이 또한 불과 3시간 만에 기각이 됐습니다. 문자 그대로 답을 정해놓고 하는 속전속결로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시 1월 31일에는 최상목 대행측에 여야의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오늘 중으로 내달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미리 답이 정해진 사건이지만 결정문을 쓰다 보니까 판결문을 쓰다 보니까 이 마흔역을 임명해야만 한다는 근거가 박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최상목 권한대행측은 다시 변론 제기를 신청했습니다. 어쨌든 언론은 헌재가 선고기일을 미룬 것은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관련 의의를 생략했다는 논란에다가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졸속심리 아니냐 하는 의혹이 계속 가중되는 등 절차적 흠결에 대한 지적이 여기저기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남을 헌재 결정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오명으로 기록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재판관도 사람이니 말입니다. 솔직히 이 나라 좌파들이 마흔여기 헌법재판관 임명에 목을 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는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흔역을 속전속결로 임명을 해서 4월에 퇴임하는 문영배 등 문재인이 임명한 좌파 성향 헌법재판관 2사람이 퇴임하기 전에 빨리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해야 한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4월 18일 전에 4월 초순경에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목적은 거기였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10일 변론기일에 구체적인 재개 사유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편 헌법재판소가 40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면 최상목은 무조건 그 결정을 따라야 하느냐, 바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재연 공보관을 내세워 최상목이 40여의 임명을 보류한 이 사건이 있어서 최 대행이 다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40역을 임명하라 하는 결정을 내리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위법 위헌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천재인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되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글쎄요, 이 천재인 헌법재판소 공보관, 이분은 무엇이관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헌법재판관이 아닌 자가 이런 식으로 기자들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미리 40역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내부적인 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체가 예단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40역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진 않는다 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뒤에 설명드리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같은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40역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이 여기저기서 쏟아진 것입니다. 40역 후보자의 임명에 관련해서 헌재의 판단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의 것으로 봐야 한다. 자, 헌법재판소의 편향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그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 그러면서 낸 회피 촉구 신청서, 그래서 이게 제목이 신청서로 돼가 있는지 의견서로 돼가 있는지 저는 정확히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 회피 촉구 신청서라고 하는 데가 있고 의견서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의견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재인 공보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은 재판부에서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다만 재판관 회피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 등 당사자의 신청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재인이 말이 이렇습니다. 재판관이 스스로 판단해 회피를 신청하고 재판장 허가를 받아 빠질 수 있다. 글쎄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모임에 나가고 그리고 동생이 그 비싼 일에 종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심리를 한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재판장은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입니다. 어떻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추천한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국회의장 우원식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청구인의 자격에서부터 재판 진행의 속도 등 여러 절차적 헌결 논란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원식이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언론에 나온 강민구 전 부산지방법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절차적 적법 절차는 모든 재판 절차에서 필수다.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신청서를 접수시키면서 국회의 의결 절차를 누락한 것은 당연히 각하사안이다. 쉽게 말해서 due process of law, 이 적정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리인단 역시 1일 헌재에 대한 참고 서면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부적법함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니까 심리를 하지 않고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최상목 대행의 대리인이 주장이 이렇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국회이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대표자일 뿐이다. 그런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우원식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때 별도의 의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의결기구죠. 의결기구에서 그 중에 한 명인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그 국회를 대표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이 청구를 각하해야 합니다. 최상목 대행 측은 2011년 헌법재판소가 민노당 이정희 등이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 일정을 2015년으로 연기한 행위는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냈다고 해서 각하를 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다른 국가기관에 권한쟁의를 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봐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 결과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더욱 신중한 심판이 요구된다. 사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연관이 되니까 더더욱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역시 2일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 청구인이 국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의결 절차도 밟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국회 측의 답변은 아주 옹색합니다. 헌법과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어디에도 국회가 권한쟁의 청구를 할 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헌재는 그동안 국회 관련 사건에서 의결이 없었다고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은 물론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당사자 적격 문제를 세밀하게 적어놓지는 않습니다. 헌재 측은 청구인 자격 문제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회는 의결기관이니 국회가 당사자가 되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번처럼 우원식이 독자적으로 한 심판 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당연히 각하해야 합니다.
어제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제기한 것은 헌재가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건에 대한 졸속 심리 논란입니다. 헌재는 지난달 3일 사건을 접수한 후에 아무런 준비 절차 없이 1월 20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첫 변론기일에서 1시간 20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고 그 사건 심리를 다 끝내버렸고, 그리고 그 이틀 뒤인 1월 24일 선고일을 2월 3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자 법조계에서 근래 볼 수 없었던 헌재의 졸속 심리, 졸속 선고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사건과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적 대리인이 마흔여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여야 전현직 원내대표를 정인으로 신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상목 대행측은 졸속 선고가 우려된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불과 3시간여 만에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달 1월 30일 오후 1시쯤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최상목 권한대행측에 여야의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서면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그것도 오늘 중으로 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가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측은 설 연휴가 겹쳐서 당장 내기 어렵다며 다시 변론 제기를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선고 전날까지 그 변론 제기 신청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도 없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점에 대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선고 전까지는 자료를 받아 심리할 수 있다. 변론 종결 후에 문건이 안 들어오니까 서면 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면서 통상 권한쟁의 사건은 준비 절차 없이 1회 변론기일만 열고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변론기일 횟수만 보고 졸속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변명입니다. 자, 그러자 중앙대 로스쿨의 이인호 교수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급하게 서면 제출을 요구한 것을 보니 결정문을 적다가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던 것 같다. 요구한 그날 제출하라고 한 것도 상당히 급했다는 것이다.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 고려대 로스쿨의 차진하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사건 심리 순서에도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때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사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가 정당하냐 아니냐, 그것이 기각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문제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 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시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라는 단체가 있더군요. 그 헌법학자회의 단체는 재판부를 구인체제로 만드는 것은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결국 마흔역은 국회가 추천해서니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를 심사할 수가 없고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빨리 엄명을 쳐서 헌법재판소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과연 대통령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 걸까요? 임명하지 않으면 천재인 헌재 공보관의 말처럼 위헌 위법인 것일까요? 헌법은 국회와 대법원장에게 주요 헌법기관 구성원인 중앙선관위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구성원들을 선출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기관 구성원의 임명 방식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중앙선관위와 관련된 헌법 114조는 이렇습니다. 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목 3명만 임명할 수가 있고 나머지 6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면 자동적으로 임명이 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다릅니다. 헌법 제111조 2항과 3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항 제2항의 재판관 중에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말하자면 선관위와 다르게 국회 등의 선출권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도록 명시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조계에서는 같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원회 선출 및 임명 방식과 비교를 했을 때 재판관의 최종적인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국가의 계속성을 담보하고 있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입장에서 적어도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임명권을 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 이러면 임명하지 않을 권리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흔역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적 대리인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헌법이 국회에 실질적인 재판관 임명권을 주려고 했다면 선관위 조항과 동일하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3인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선출 지명한 3인으로 구성한다고 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규정을 보면 반드시 국회 출신대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국회 측 주장은 아주 정반대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역시 국회의 선출권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펴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마흔역 임명이 왜 문제될까요?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입니다. 현재는 재판관 9명 가운데 1명이 결원인 지금 8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 현재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비로소 파면이 되는데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은 문재인이 추천한 사람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남아있어서 보수 2인, 진보 4인, 중도 2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보수와 진보의 비율은 5대3 정도로 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조금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을 진보 성향으로 분류를 하고 김영두, 김복형,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라고 보고 그리고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로 분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영식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조한창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40명이 임명될 경우에 진보 4, 중도 3, 보수 2 구도가 되는 셈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쓰두는 것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중의 하나인 이 공직선거법 재판과 서로 시간을 다투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진보 좌파가 절대 우위에 있을 때라야 윤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결국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추천한 40역이 재판관이 임명되면 탄핵 기각 등 돌발 사태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편향 논란이 두드러진 40역을 임명할 경우에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서 불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양측은 여론전을 벌이면서 대중이 누구를 더 지지하느냐에 신경을 지금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떻든 헌법재판은 정치 순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헌법재판 자체가 정의와 법리의 경계선을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대중의 의사를, 국민적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의 추이는 역풍이 불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이 주장을 한 보름 전부터 하고 있죠. 한국갤럽에 따르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2주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의견은 불과 21%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1월 네 번째 주 1월 4주 조사에서는 36%로 무려 15%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설 연휴 뒤의 민심은 또 어떨까요? 아마도 민심의 향방에 따라 전국은 앞으로 요동을 칠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출하기 전에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서
그를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것이 이재명과 한동훈 등 반윤석열파의 최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40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세운 것인데 어제 평일에서 그만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우원식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각하 대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만약 얼렁뚱땅 하자를 치유해서 40역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선고를 해도 최상목이 이를 곧장 수용하지 않을 명분은 이제 주어졌습니다. 이 경우에 이재명에게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의 시간 싸움에서 아주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 상당수에게는 공수처 수사에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까지 서둘러서 윤 대통령을 쫓아내려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지금 팽배해져 있습니다. 광장에 모이는 국민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민주당이 40여 후보자를 선택한 것도 패착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40역이 과거 판사 시절 국회의사당을 폭력증부했던 민노당 보좌진 등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점을 명분으로 40역이 재판관 임명을 반대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40역의 경우 여야 합의라는 전통이 묵살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을 했고 재판관 임기 6년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 지형에 장기간 영향을 준다는 점도 무시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2일 기자회견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40역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든 이재명도 지금 총력전입니다. 그렇겠죠. 자기의 목이 달아나느냐 윤석열을 끌어내리느냐 지금 결정의 순간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그는 조기 대선용으로 실용주의자로 지금 변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런 것도 철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 주는 것도 포기하겠다, 철회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대리대사와 만나면서 태극기와 미국 국기를 그 앞에 같이 꽂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인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가슴에는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국회 측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40역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사건 선고를 앞두고 절차적 헌비리 논란이 되자 2일 문제없다며 반박을 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입장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데 헌법과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어디에도 의결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법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규정하는 입법 예는 없습니다. 단지 국회는 의결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회의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권한을 침해당한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장이 법을 어긴 바람에 법을 무시한 바람에 이재명에게 다가왔던 제로의 기회는 지금 사라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